어저께는 멀쩡하게 걸었던 분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나이 50대에 일상생활 당연히 못하게 되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24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이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각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뇌졸중이 이제 뇌경색, 뇌출혈로 나누어지거든요.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면 어저께는 멀쩡하게 걸었던 분이 갑자기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아니면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치매 증상이 와서 일상생활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한번 손상을 입으면 그 신경세포는 잘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죠.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졸도한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게는 이제 출혈성 뇌졸중이 있고 그 다음에 경색성 뇌졸중이 있어요. 뇌출혈이라는 건 뭐냐면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동맥류가 터지면서 뇌출혈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색성 뇌졸중은 동맥경화, 혈관 안에가 좁아져서 결과적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쪽 뒷부분에 있는 뇌세포가 죽는 게 경색성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뇌출혈, 뇌경색을 모두 다 뇌졸중이라고 하고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치료법은 완전히 틀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르시니까 골든타임이란 게 결국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나 우리는 쓰러지시게 되면 뇌졸중인지 잘 모르시고 손가락을 딴다든지 쑥뜸 같은 거 뜨다가 넣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또 하나는 의식이 저하되는 뇌졸중도 있는데 특히 언제 많이 오냐면 술 되게 과음하시고 혈류가 이게 느려지면서 뇌관이라는 곳을 막으면 사람이 사지마비가 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발견이 되게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당직을 서고 있어가지고 뇌졸중 환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봤던 환자분이세요. 그 환자는 왼쪽 팔다리가 잘 안 움직여졌는데 이분이 약주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이분이 술이 취한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댔더니 왼쪽 팔다리가 전혀 안 움직여지고 왼쪽이 안 움직여지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도는 거죠, 환자가. 그래서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술을 드신 상태로 뇌혈관이 막혔고 그분은 원인은 술을 왜 못 먹게 하냐면 술을 많이 먹으면 심장이 부으면서 심부전증이 와요. 그러면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줘야 되는데 제대로 짜지 못하니까 피가 끈적끈적하니까 그 안에 혈전이 가득 차면서 뇌혈관을 급성으로 막은 거예요. 이분이 3시간 안에 왔었으면 그 혈전을 끄집어내고 이분은 건강해 하셨을 텐데 3시간을 놓쳐서 8시간, 9시간 지나서 발견이 돼서 오니까 이미 뇌세포는 다 죽었죠. 나이 50대에 일상생활 당연히 못하게 되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분이 뇌경색이 굉장히 크게 왔었으니까 뇌세포가 많이 죽어서 부어서 뇌감압술까지 들어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런 예는 너무 많아서 결국은 뇌감압술까지 들어가게 되는 환자분은 손상 부위가 커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뇌세포가 많이 없어서 이러한 재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영구 장애가 돼서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로 입원하게 되신 분도 되게 많아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의심하라 그리고 골든타임 지켜라 이런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상은 부위별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운동 영역, 그러니까 팔다리를 움직이는 뇌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아무리 들려고 해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각을 느끼는 뇌 영역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뇌졸중이 오면 팔다리는 멀쩡한데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걸으실 때 힘만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땅으로 밟는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원시 느낌을 가지고 잘 설 수 있고 잘 걸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건데 통증을 못 느끼셔서 또 다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언어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언어를 느끼는 뇌 영역이 주로 왼쪽인데요. 왼쪽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면 앞쪽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말을 못 하시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뒤쪽 부위에 뇌졸중이 오게 되면 본인은 귀로는 다 들려요. 근데 전혀 언어 이해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는 게 마치 눈이 보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뇌가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시각 정보를 뇌에서 해석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뇌 부위가 거기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되면 눈을 뜨고도 아예 시각장애인이 돼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내장에 의해서 안 보이게 되면 수술하면 눈이 보이잖아요. 하지만 뇌졸중에 의한 시야장애는 중심성 시야장애이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방금 전에 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게 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성인병입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그러한 대사증후군에 의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혈액 공급이 잘 돼야 혈관이 살아나는데 이러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비만 같은 걸 조절하지 못하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혈관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혈류가 안 가거나 터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거의 1순위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력도 되게 중요해요. 요즘에는 유전적 뇌졸중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어보는 게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몇 살에 뇌졸중이 왔는지 꼭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나이대가 되면 나도 뇌졸중이 올 수 있다고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5년 안에 재발될 가능성이 100%고요. 열심히 위험 관리를 하고 약을 복용을 하면 재발률은 8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재발률이 한 20% 미만이에요. 뇌졸중 사이즈가 작으면 다 회복이 되시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마치 환자분은 나의 뇌세포가 다시 소생해서 정상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죽은 뇌세포는 죽었어요. 어떻게 정상 생활을 하시냐면 잠자고 있던 뇌세포가 시냅스를 이용을 해서 뇌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약 같은 거 안 드시게 되면 거의 5년 내에 재발률이 100%니까 그 다음에는 더 큰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발이 100%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가 딱 포함해서 반쪽에 힘이 빠질 때,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보다는 한쪽만 힘이 빠질 때, 그게 첫 번째 사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눈을 다 떴을 때도 한쪽이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안 보이고 이렇게도 안 보일 때, 시야 장애가 나타날 때. 세 번째로는 안면신경 마비라고 해서 얼굴이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그냥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증이 있는데 이마 주름까지 다 안 지어지고 더 심하게 얼굴이 돌아가면 보통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고요. 뇌졸중에 의한 안면신경 마비증은 입꼬리만 잘 안 올라갑니다. 말할 때만 입이 돌아가요. 그리고 발음장애랑 같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응급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갑자기 균형이 안 잡히시는 거예요. 많이 어지럽지 않은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팔다리 힘 빠진 것도 아닌데 몸이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막 한쪽으로 걸음이 쏠리면 반드시 응급실에 오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인은 뭐냐 하면 아주 심한 두통. 나 원래 건강했어. 머리 아프지 않았는데 내 생애에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에 초응급으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내가 임상적으로는 뇌는 운동하는 부분, 감각 부분, 눈을 보는 부분 다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부위는 뭔가는 자기 작용을 하지만 실제로 밖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뇌 부위가 많습니다. 기능이 뭔지 정확히 모르는. 그런 부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뇌세포는 죽었는데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증상 뇌졸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워요. 혈관은 이미 병 들어가는데 자각 증세가 없으니까 훨씬 나중에 큰 증상으로 오게 되거든요. 심각한 뇌졸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사인이 그냥 계속 지속이 되면 당연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 5분, 10분 유지되다가 금방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서 24시간 안에 좋아지는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환자분이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다 한마디로 미니 뇌졸중이고 아주 큰 뇌졸중이 오기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패스트라고 하는데요. 빠르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응급실을 빨리 가야 되느냐? 제가 조금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 봐요. 먼저 입가의 주름을 이 하고 지어 보시는 거예요. 양쪽 입가 주름이 동일하게 지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비대칭이다. 그러면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 손을 앞으로 내서 10초 동안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양손을 꽉 쥐었는데 아귀 힘이 한쪽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음을 해보는데요. 저같이 한번 발음 따라해 보실까요? 커, 터, 퍼, 러,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마 발음 같이 따라해 보시면 커는 혀가 연국에, 그 다음에 터는 경국에 닿고요. 퍼는 입술을 이용한 그러한 발음이고, 러는 혀를 이용한 발음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발음이 어눌하게 나온다. 그게 잘 안 되면 바로 응급실에 가라. 타임, 시간, 3시간 이내에 가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모델처럼 일자로 걸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걸음을 걸으시는 동안 양쪽으로 균형이 잘 안 잡힌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응급실에 바로 가셔야 되는 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뭐냐 하면 무분별하게 손 따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뇌졸중이 오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혈전 용해제라는 걸 써야 되는데, 그때 피를 내게 되면 이게 피가 안 멈춰요. 그러면서 피도 안 그래도 모자른데 피가 실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의식이 없다고 환자 얼굴에다 물 뿌리는 장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있어서 잘못하면 입에 들어간 물이 폐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기도로 넘어가면. 그러면 굉장히 예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 그냥 막 주무르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의심이 되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119 전화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뇌졸중이 오게 되면 급성으로 혈관을 출혈을 막거나 아니면 막힌 혈관을 뚫게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권역별로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병원을 주장하실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각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시간 안에 가실 수 있게 119 전화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렇게 누워 있으시면 분비물이 기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사람을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환자가 이렇게 쓰러지시게 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가능하면 그분의 팔다리가 다른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천으로 약간 자기 겉옷이나 이런 걸로 약간 덮어주시는 것도 가장 중요한 팁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빨리 찍는 거는 뇌 CT입니다. CT를 보면 바로 출혈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CT에서 봐서 출혈이면 바로 신경외과로 연락이 됩니다. 그럼 신경외과에서 딱 보고 고혈압성 뇌출혈인지 아니면 혈관 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인지에 따라서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CT를 찍고요. 그 다음에 CT에서 뇌출혈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그 다음 단계로 3시간 이내에 왔다고 하면 혈관을 봅니다. 뇌혈관 CT를 찍거나 뇌혈관 MRI를 찍고요. 그걸 가지고 빨리 뚫을 수 있는 혈관 부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혈관에 따라서는 막힌 지 얼마 안 되고 뇌세포가 많이 죽지 않았다는 게 판단이 되면 저희가 혈관 중재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조직이 돼서 바로 들어가서 이 넓적다리에다가 보통 작은 구멍을 뚫어서 뇌혈관까지 쭉 올라가서 그 혈관이 막힌 부분을 급성으로 뚫게 돼 있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흡연을 꼽고 싶습니다. 정신을 깨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결국 뇌혈관이 수축되면서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있는데 약 안 드시는 거. 우리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약을 한번 먹기 시작을 하면 그 약을 평생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복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쁜 음식 드시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뇌졸중이 오는 음식들이 따로 있거든요. 포화지방산 많이 있거나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그러한 음식들입니다. 뇌졸중 오는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육식을 좋아하세요. 나는 고기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투병을 하시고 계시는 중에서도 저한테 막 괴로우시대요. 너무 삼겹살 이런 거 드시고 싶어서. 근데 그 음식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운동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혈관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혈관이에요. 가만히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정체되면서 혈전을 형성을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 붓죠. 그게 혈액이 저류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젊다고 안 하시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은 건강검진 잘 안 하는 분들이 뇌졸중이 많이 오세요. 우리가 건강검진이 2년마다 국민건강검진을 하는데 이 건강검진 항목은 엄청난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항목만 체크하게끔 나라에서 정해준 겁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이 건강검진만 받으셔도 뇌졸중 발생률을 확 줄일 수 있는데 바쁘다고 젊다고 별로 관심 없어서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반드시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을 땐 반드시 조절하셔야 됩니다. 건강검진에서 저희가 나이대별로 조금 권유되는 건강검진의 항목이 다른데 경동맥 초음파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조금 해보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경동맥이라고 해서 뇌의 혈관의 상수도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동맥 부분에 문제가 있게 되면 결국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 같은 거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강검진 항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검진 항목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여기를 보면 맥박이 폭폭 튀어요. 근데 이 맥박을 24시간 체크하는 그러한 24시간 홀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앉아 있는데 가슴이 철렁한다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심장 부정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해보면 심장 부정맥에 의한 색전성 뇌경색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뇌졸중이 많이 걸리는 환자분 중에 코골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폐쇄성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심장병 뇌졸중의 굉장한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내가 코골이가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에 좋은 음식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야채는 얼마나 드셔야 되냐면 이만한 접시 있잖아요. 이만한 접시에 5접시 정도 드시면 하루에 필요한 우리 섬유소와 그 다음에 비타민 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야채값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야채를 드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비타민 B, C, D, E를 종합 비타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인데요. 약간 적정 온도, 미직지근한 물 하루에 6컵, 1리터 정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1.5리터. 왜냐하면 피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물입니다. 우리가 탈수가 되면 또 뇌졸중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양의 물 드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인데 자, 크기가 큰 생선이 좋을까요? 크기가 작은 생선이 좋을까요? 크기가 큰 생선이 사실은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가 많은 DHEA, EPA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크기가 큰 생선 안에는 그만큼 중금속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꽁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양의 생선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좋은 채소나 야채는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색, 녹색, 노란색. 왜냐하면 그 안에 아주 화려한 색의 채소를 드시면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레스베라트롤이라든지 한마디로 폴리페놀이라고 해서 뇌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관의 산화성 손상을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채소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또 좋고요. 아, 나는 기름을 안 먹을 수 없다. 어떤 기름이 좋냐? 추천드리고 싶은 건 서양 올리브유, 우리나라 들기름입니다. 이러한 슈퍼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기름 종류가 있는데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그 다음에 들기름. 들기름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은 하루에 큰 어른 숟가락 정도로 한 스푼 정도가 우리가 그냥 드셔도 되는, 한마디로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으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혈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사실은 오메가3를 그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결국 근거 기반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오메가3의 양은 얼마냐 하면 하루에 1000에서 2000mg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냥 상품은 375mg 정도가 제일 많아요, 한 알에. 그러니까 너무 적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메가3 4알씩 막 이렇게 드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의사 처방으로는 1000mg짜리 오메가3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처방받아서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혈관을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몸에 많이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어서 이 호모시스테인 혈증을 낮추는 엽산, 그 다음에 비타민 B1, 티아민, 그 다음에 비타민 B6, 니아신, 이러한 것들이 혈관의 혈류를 되게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뇌로 가는 손상을 막아준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100% 예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나의 뇌혈관을 확인을 하면 나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절대 오지 않는데, 간과하는 게 이 뇌졸중이라는 거는 젊었을 때도 올 수 있거든요. 젊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의 뇌혈관 질환을 위한 건강 습관과 함께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필요한 추가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습관이 혹시 나의 뇌혈관을 좀먹고 있는, 건강을 좀먹고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아닌지 꼭 자기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내 뇌혈관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그러한 상담 습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